결론적으로 체포를 방해, 공처의 12월 30일자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지시를 하였다는 제1심의 판시는 부당하다고 하여 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1월 7일자 체포 수색영장 재판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벽 설치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1심은 1월 7일 날 김성훈 경호처장과 피고인 간에 오간 시그널 메시지를 두고서 이것이 바로 지시한 것이고 또 김성훈 차장이 공처의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그널 메시지를 오간 것은 당시 김성훈 경호처장의 증언도 그렇고 박종준 경호처장의 증언에 의할 때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1월 7일 이른 아침에 휴가를 가게 되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그 직무 대리를 맡게 되면서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피고인이 처장이 없을 때도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한 것이고 김성훈 경호차장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임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와 관련돼서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이 기존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또 경호처도 그 지시에 따라서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이렇게 판시를 하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당시 피고인이 경호처에게 지시를 한 것, 특히 박종준 처장이 사임을 하고 난 이후에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리에게 지시를 한 내용도 경호처 매뉴얼대로 임무를 수행하라 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였고 구체적으로 공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라 라고 지시한 부분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성훈 경호처장의 증인 노출록,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진술 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김성훈은 1차 공수처 영장 집행 이후에도 자신이 공관청 방어를 지휘하며 내린 지침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임 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일 뿐 대통령인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제가 5분 더 드릴 테니까 10분 내에 마무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5분입니다. 예. 예. 차벽 설치와 철조망 설치는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 또 이강우와 김성훈이 한 것도 아닙니다. 차벽 설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진아 본부장이 관저구역 경계 강화 요도를 작성하면서 각 경호처에 배부한 자료에 따라서 차벽이 설치된 것입니다. 이진아 본부장에게는 박종준 처장이 지시를 한 것입니다. 철조망 설치와 관련돼서도 박종준 처장은 본 법정에서 자신이 철조망을 지시하였고 그 다음에 각 본부별로 책임구역을 나누고 각 본부별로 취약한 부분 철조망 설치에 관련돼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 해당 철조망은 분명히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해당 철조망은 공수처의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첩보가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 그러니까 대규모 시위대나 민노총 침투조에 대비해서 취약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각 본부장들끼리 본부구역을 돌면서 취약한 부분을 보강한 것이다. 즉 김성훈과 이강우가 한 것이 아니라 각 본부장들이 더 돌아가면서 한 것이다 라고 지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크럼 훈련과 관련돼서도 하급자 실제적으로 이 임무를 수행한 하급자는 이 스크럼이라는 훈련은 원래 훈련 때 원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월 3일날 박종준 처장 본부별로 담당 구역을 정했고 경호본부가 일 정무를 맡게 되다 보니까 그 임무 수행을
위에서 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고, 그 다음에 김성훈, 이광우의 이 법정 증언에 따르면은 한 사람당 15분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시에선 수회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조를 나누어서 하다 보니 수회를 하게 된 것이지, 각 개인별로 따지면 딱 15분 정도 스크럼 훈련을 한 것이 전부 다입니다. 차벽을 설치하고 또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스크럼 훈련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제1심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판시를 하였지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경호관들이나 지휘부 또는 실무자들 모두 체포영장 방해를 위해서 실시한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는 민노총 및 시위대의 대규모 침투에 대비해서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일관되게 증언을 하였고, 경호처에서 각 본부에 임무를 하달하기 위해서 배부한 자료 외에도 대규모 시위에 대비해서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총기 소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기 소지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각관의 진술들에 대해서는 살펴주시고, 총기 소지와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총기 소지 위력 경우를 시시한 진술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부터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기 소지 순찰 지시와 관련돼서 위력 순찰인데, 이게 새로운 순찰을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1심은 마치 이 순찰이 처음 새롭게 순찰을 지시한 것처럼 취지로 판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기존의 순찰에 대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구간을 도보로 일부 변경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순찰 투입과 철수 시에 일부 구간에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차량으로 이동하는 부분을 도보로 이동하라고 지시한 것 뿐입니다. 이광우는 법정에서 위력 순찰은 민노총 등 침투에 대비해서 순찰을 강화한 것이고, 평시에도 이 부분은 순찰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당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지니고 있던 장비도 오히려 민노총 등의 탈취 등에 대비해서 평소보다 가급적 경량화시켰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터르 팀장은 특검에서 조사를 할 때 첫 번째로는 위력 순찰이 기본적인 임무다. 그 다음에 데테러 팀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광우가 왜 시켰느냐? 이광우가 당시 현재 찬반 집회, 침투 정보 첩보 등의 고려해서 순찰을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위력 순찰을 하면서 복장을 어떻게 했느냐? 추가적으로 새로운 총기를 휴대하게 한다거나 총기를 노출시키도록 한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기본 초소 근무 복장 그대로 순찰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 라고 진술을 했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걸어가게 순찰을 하게끔 추가한 구간이 얼마큼 되느냐? 추가적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더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러 위력 순찰을 위해서 잘 보이는 곳, 외부에서 잘 노출이 되는 부분으로 순찰시킨 것도 아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즉 새로 추가된 순찰 구간, 그 코스는 외부에서 잘 노출되는 지점까지는 아닙니다 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습니다. 즉 기존의 순찰 임무 그대로 오히려 복장을 경량화시켜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본 임무 그대로 순찰을 지시하도록 한 것인데, 이 기본 임무에 대해서 지시를 한 것이 직권남용죄가 된다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성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외부에서 총기가 보이도록 순찰을 시켰다면 오히려 총기를 보이도록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계속 사진이 찍히고 그 다음에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문제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건의에 대해서 김성훈은 그러면 총기를 노출하지 말고 가방에 넣어서 순찰을 해라 라고 건의를 받아들여서 총기를 노출하지 않도록 건의를 받아들인 정황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 김성훈과 이광우가 과연 위력 순찰 대체 어떤 직권남용을 했는지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MP3 기관단총 배치와 관련돼서도 이 배치가 무기고에서 새롭게 기관단총을 꺼내서
가족 데스크에 배치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관저 데스크에 있던 것을 50에서 100m 떨어진 가족 데스크의 위치만 변경한 것입니다. 당연히 실탄도 관저 데스크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동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도 당시 김신과 이광호 모두 민노총 침투에 대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모든 경호관들은 실탄을 소지한 채 근무를 쓰고 총기도 휴대하고 있습니다. MP3 기관단 총을 관저 데스크에서 가족 데스크로 위치만 변경한 것이 과연 어떠한 직권 남용이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변경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되는지도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2025년 1월 7일 체포영장 수색영장 집행과 관련되어서도 재심에서 판시한 많은 부분들은 실제로 사실이 아니고 증거에 의해서도 증거와도 배치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가 없고 재심의 판결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판부께 마지막으로 양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일분 만에. 소면은 없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럼. 예. 피고인은 지금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는 심각한 불안 증세를 앓으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그 곁을 지켜주지 못하는 고통을 홀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 지방법원과 상소법원까지 8개 이상의 형사사건이 제각각 진행되고 있는데 이처럼 다수의 사건이 동시에 별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각 사건에서 선고된 형이 형법상 후당형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어서 피고인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받았을 형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구조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극도의 법적 압박 속에서 이미 고합 119 사건에서 무기징역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은 상태로 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중형을 더하는 것이 과연 형벌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인지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피고인은 평생을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고 수십 년간 법치주의와 공공의 질서를 위해 헌신해온 그의 삶 역시 이 법정에서 함께 평가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둘러싼 여론과 언론의 시선 그리고 재판부를 향한 다양한 외부의 압박이라든지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법리와 기록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종 변론까지 하셨고 그럼 마지막으로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사건이 많이 있고